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3주 만이네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푹 쉬셨죠? 글쎄 뭐 국가적인 중대한 사안 때문에 우리 프로가 밀려서 그럴 때 조금 이제 다른 뉴스에 양보해 드린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네, 긴급 그렇습니다. 진단이 필요해서 예. 네. 그럴 그게 때는 벌써 우리가 몇 년 전 얘기 같아요. 너무 한 주밖에 안 됐어요. 시간이 안 가네요. 한 주밖에. 근데 오늘도 중대한 사안을 좀 다뤄야 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을 했다. 우리 최 교수께 먼저 여쭤봤더니 민감 국가가 뭡니까? 그리고 지정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미국의 연방 정부의 하나의 부처인 에너지부가 지정하는 특정 국가 목록입니다. 일종의 리스트인데요. 지정된 국가에 대해 미국의 원자력,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 기술 관련 협력과 연구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일종의 뭐 우리 말로 표현하던 블랙리스트 같은 건데. 그러면 그 등급도 있습니까 거기에는? 뭐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국가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는 리스트상의 가장 맨 마지막에 등극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자국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요.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국가를 민간 국가로 분류하는데 중국, 러시아, 북한, 시리아, 이란 등등이 있고 그래서 미국이 전략적으로 경계하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되면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 특히 원자력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지장이 발생한다 이런 건가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통상 미국과의 외교 안보를 얘기할 때 국무부 그러니까 우리의 외교부에 해당하죠. 그리고 국방부 그리고 미국의 NSC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미국 패권을 유지하는데 두 가지 부처가 뒤에서 큰 일을 해요. 하나는 재무부입니다. 재무부는 세계의 제재, 금융 제재를 담당하고요. 예. 또 다른 하나는 에너지입니다. 이게 에너지부가 이번에 한 것은 비핵 확산, 즉 NPT 체제를 통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익 중에 하나인 핵 확산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 기술의 확산을 막는 것을 에너지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국무부나 국방부보다 더 완고해서 소위 외교가에서는 근본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네.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이런 걸 담당하는 게 에너지부예요? 네. 왜냐하면 기술이니까. 국방성이 아니로? 국방성은 그야말로 핵방을 하는 곳이고요. 재무부는 금융 통제고 에너지는 기술 통제. 상당히 센 데네요. 핵 정책은 또 국무부가 관장하죠. 국방부가 아니라. 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인데 이 민간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가 이제 한국이 포함돼서 총 26개 국가가 됐습니다. 이 중에 6개국은 테러국입니다. 그래요? 북한, 시리아, 뭐 쿠바, 리비아, 수단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보면은 스탄 국가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타자키스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네. 예, 이 굉장히 그 스탄 국가들이 많고 인도, 뭐 이라크, 중국, 몰디아, 벨라루스 이런 나라들이 알제리도 있고요. 물론 대만이 들어가고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다, 우방국도 있다 그러지만 극소수고 대부분 뭐냐하면 지정학적으로 민감하거나 어떤 외교적으로 컨트롤하기가 곤란한 이런 또 국가들이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국이 포함됐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는 심각하게 보이는데요. 그러면 에너지 기술 협력이나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꿈도 못 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대략 6가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봐요. 6가지 분야인데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미국과 기술 협력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 연구기관, 공동연구나 기술 협력을 할 때 지금과는 다른 절차가 이제 우리에게 부여될 것 같고요. 문턱이 높아진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핵과 관련된 기술, 또 핵을 움직이는 기술 있지 않습니까? 뭐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컴퓨팅, 바이오 기술, 어쨌든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기업과 영국의 협력이 지금보다 어려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AI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왜냐하면 이제는 AI 시대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학술 및 연구 협력 차질이 있을 거고요. 관련해서도 기업들의 미국 기술 수입과 투자 어려울 거고요.
외국 투자 유치 및 글로벌 신뢰도 이미 하락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국방하고 안보 협력 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봐야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지정을 했느냐를 좀 짚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뭐 핵무장론, 한국에서 나온 핵무장론 때문이다 아니다 뭔가 뭐 또 이제 뭐 정치권은 또 싸우던데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요 사안만 보지 마시고요. 계엄 이후로 지금 한미 관계 현주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계엄이 나고 나서 바이든 정부 시대 조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한미 간의 각종 어떤 안보 협력체들이 막대한 지장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한 뉴스인데 트럼프 정부의 헤그세스 그 문신색인 국방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인도 태평양 지역 방문 국가에서 한국을 뺐습니다. 어허. 예. 지금 탄핵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맘때 방한을 해가지고 괜히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위험을 일단 휘말리기 싫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이 툭하면은 뭐 트럼프가 구해줄 거다 뭐다. 성조기 들고 흔들고 있어요. 성조기 들고 흔들고 이런 와중에 이런 어떤 그 정치적 상황을 민감하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옵니다. 예. 이렇게 한미 안보 협력이 굉장히 그 지금 침체 상태인데다가 네. 최상목 땡이 지금 트럼프하고 2달째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전화를 안 받는 거고 최상목 대행은 전화를 못 하고 전화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안 이렇게 되는 얘기를 거죠.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계엄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가 민간 국가에 지정이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네. 저는 여전히 지정이 되었을 거라고 봐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정된 시기는 바이든 행정부 말기였거든요. 그 다만 우리 정부하고 협의가 없었고 통보 자체도 안 해서 그래서 에너지부의 산하 연구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진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이든 행정부는 나가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민감 국가로 지정했는지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해석 내진 유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이 바이든 행정부는 두 가지 테마로 우리 대한민국과의 외교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소위 확장 억제 강화라고 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소위 한미일 협력을 비롯한 소위 글로벌 이슈에서 한국을 앞에 세워놨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다른 정부와는 달리 확장 억제를 세게 얘기했냐면 윤 정권이 지속적으로 핵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자적 핵무장을 이야기했고 그것을 받은 국회 여당 뭐 이런저런 포럼 많지 않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게다가 보수 언론 이런 전문가들 그리고 이런저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핵 욕망이 있다는 걸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고 그것을 본 에너지부는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매우 기술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독자적 핵무장론 혹은 핵 잠재적 능력이라고 하는 삐뚤어진 욕망이 소위 철딱서니 없이 전 세계로 알려져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이 신뢰를 어마어마하게 추락시킨 일인 거고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혹은 한미 동맹 정책이 이것으로 저는 귀결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그 보수 정치권에서 핵무장론 들고 나온 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때마다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요? 예.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언제 핵무장론이 정치적으로 불거지고 중심 의제가 되는가를 짚어보면 주로 여당 당권 선거할 때입니다. 선거 때마다 나오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권 당대표 선거할 때 전에는 나경원 의원이 갑자기 핵무장론자로 변신해서 나타났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차별화를 시도했는데 이게 항상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할 때 가장 활발했고 그 당대표가 뽑히면은 또 언제 그랬느냐는 또 싹 사라졌다. 맞아요. 이런 패턴이 계속 지금까지 반복돼 왔다. 근데 요번에 다른 점은 그러니까 그간의 그 핵무장론은 말씀하신 대로 선거 국면 혹은 당내 경선에서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그 꽃놀이패였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다른 점은 대통령이 먼저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한 네. 거죠. 2023년이죠. 2024년 1월에 윤통이 북한의 위협이 커지면 대한민국이 자체 핵무장할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또 미국에 가서 워싱턴 선언 이후에 하버드 대학 특강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안 했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고요. 네. 그것을 받은 여당이 여기저기서 그 미국의 해구산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으므로 우리 독자적 핵무장하자. 서 핵에는 핵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보수 연구소와 언론에서 증폭시키니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 북한의 비핵화 혹은 한반도 비핵화 이야기해야 할 때 아니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부터 보수 세력이 독자적 핵무장을 얘기하니 이건 매우 체계적이고 매우 조직적으로 보는 거죠. 제 경험상 미국의 비핵 확산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정책을 고수한 사람들의 근본적인 것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 때도 우리가 비밀리에 핵을 개발하려고 했었다는 그 기억은 명확해요. 아, 그러니까 또 이제 소설책이 생각이 나네요. 네, 무궁화. 네. 아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하려도 안 했지만 그 핵을 주장하시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무궁화 포럼이에요. 아, 그래요? 네. 포럼 이름이? 그런데 이번 대선도 예외가 아닙니다. 벌써부터 불을 떼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홍준표 저기 지금 대구시장이 가장 이제 그 독자적 핵무장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핵 주권을 주장한 대표 주자였고 말하자면 어떤 그 국민의힘 내에서 여당 내에서 이걸 갖다 차별화 전략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써왔다는 거. 네. 그다음에 지난 대선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무렵에 국민의힘의 안보 싱크탱크에 참여하는 학자들이 핵무장을 주장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하고 논쟁한 기억이 많은데 제가 파국적 선택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합리적 선택이라 그러면서 이제 북한 핵은 사실상 남한을 겨냥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서둘러야 된다. 이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피다가 나중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니까 부담을 줄까 봐 조금 이렇게 잠잠해졌어요. 이거는 자제한 거지 포기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미국이 보기에도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격변기에 다시 의제 제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 네. 철회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미국이 보기에 이게 뭐 작년에 그 왔던 각설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그냥 어떤 정치적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의례적으로 하는 그렇습니다. 발언 수준으로 안 받고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잖아요, 미국이. 네.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민간 국가로 지정을 했다라는 건데 혹시 그 징후나 이런 것들을 좀 읽은 게 있었어요? 예, 가장 명확한 것은요. 제가 이 방송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23년 4월에 네. 한미동맹 80주년이라고 해서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있었죠.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를 약속받은 80주년 이게 동맹 80주년 기념 선언인데 이 워싱턴 선언의 문단 중에 세 번째 문단 마지막 문단에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제가 그 당시에도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국제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죠. 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확장 억제 공약 확실해 줄 테니까 NPT 준수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이상하다는 이유는 80주년 그 한미 동맹을 기념하는 정상급 협정문에 대한민국 대통령보로 너 핵 무장하지 마라는 소리로 우리가 서약을 해준 거죠. 서약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이 확장 억제를 강조하면서도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그러한 욕망을 경계하는 것이었고 회고하자면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저를 많이 찾아왔어요. 아,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미국 사람이라 하면 뭐 미국 사람들이요. 예. 아니 뭐 저기 뭐 뉴욕에 사는 김씨 이런 건 아니고 워싱턴에 사는 사람들, 아, 워싱턴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네. 첫 번째 그 대한민국 정부의 핵무장론에 대한 진위, 두 번째는 이것이 어떠한
정치적 의미인지 국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을 많이 했고요. 쉽게 말하면 얘네 왜 이러는 거야? 그렇죠. 이걸 이제 알아보려고 온 거예요. 세 번째는 힘들다라는 토로. 여기서 뭐냐면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어떤 역대 정부도 이렇게 한미 특히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의심한 적이 없다. 마치 독자적 핵무장론을 꺼내들어서 자기네들을 이렇게 소위 위협하는 것 같다. 볼모로 삼아서. 그래서 enough is enough. 충분히 했으면 됐는데 도대체 얼마만큼의 확장 억제 공약을 해달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토론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하. 그래서 결국은 한국의 핵보유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워싱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윤통의 그 핵욕망을 금지시키는 일종의 비밀 문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보수 진영에서 핵무장론이 나올 때마다 국내 한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뭐 되냐 그게 한미 원자력 협정이 있는데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왜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느냐 계속 그렇게 이제 반박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요 얘기를 미국 버전으로 바꾸면 하고 싶으면 해봐 되나 안 돼 이렇게 그냥 일축해 버려도 될 것 같은데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는 쟤네가 협정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혹시 개발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뭐냐면 경계심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얘네가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요구를 할까봐 그걸 경계했던 건지 뭘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우리가 국제 질서를 얘기할 때요. 저는 국제 질서가 핵의 질서라고 봅니다. 핵을 무언가 한국에 갖고 욕망한다는 뜻은 일종의 어떤 국제 질서의 변동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세계에는 5개 합법적인 핵 보유국이 있고 그걸 통해서 안보를 제공하고 진영 외교를 해오고 또 어떤 비핵 국가로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게 이제 국제 질서의 근간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핵 국가가 핵에 대한 어떤 욕망을 하고 어떤 핵무장에 대한 의지가 고양이 된다고 하는 것은 현행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매우 민감하게 바라보는 것이고 물론 예외 국가들이 몇몇 있긴 있습니다. 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같이. 그러나 그럴 때마다 큰 진통을 겪었어요. 그들이 핵무장할 때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외교의 최대 어떤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한국의 핵에 대한 어떤 국민 지지가 높고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자꾸 이걸 갖다가 이야기한다는 것에는 미국의 책임도 일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꾸 주한미군이 이제는 뭐 대중국용이다, 한국방위는 한국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어떤 얘기가 벌써 한 20년째 계속 확산돼 왔고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왜 군대를 지원해 주느냐. 우리가 군사 지원을 해주니 쟤들은 무임승차국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악담을 막 퍼붓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좀 우리의 어떤 국민적 자존심이 흔들리고 어떤 동맹에 대한 어떤 신뢰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미국의 핵우산은 찢어진 우산 아니냐. 쉽게 하면 미국도 한국을 의심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죠?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어떤 미국의 일관성 없는 태도에서 우리 국내 보수 세력의 핵무장의 어떤 동기가 촉발된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뭐 미국의 그런 속담은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속담이 이제 뭐를 자주 끼면 뭐가 된다고. 뭐가요? 뭐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뭐가 뭐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의심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리 동맹하냐 동맹 할아버지라 할지라도요. 이 핵 보유 국가들 간에 공동의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러시아, 중국, 미국, 영국, 불란서는 이 공유하는 것이 NPT 체제를 수호하는 거예요. 따라서 미국하고 아무리 가까운 한국이라 하더라도 너희는 왜 핵무장을 하려고 해? 그래서 나름대로 제재할 가능성을 이번에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렇게 본다. 두 번째는 뭐냐면 뭐 이거 미국 때문일 수도 있고 북한 때문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독자적 핵무장을 바라는 분들은 심정적으로는 이해하나. 그러나 이성적으로는 그분들은 안 되는 것을 되게
될 수 있을 것처럼 매우 과장되게 지난 3년 동안 이야기하였다는 것에 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소위 안보 전문가들이요. 그리고 소위 그 국회의원들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에 와서 윤통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윤통이니까 여기 100배 이해할 수 있지만 아니 좀 배웠다는 분들이 소위 국제정세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다는 분들이 그러면 안 되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짚을 게 있는데 외교부가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도 어떻게 공식적인 통보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외교부는 미국이 민간국가 지정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을 사전에 인지 못한 것이 팩트고요. 그럼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뭐 이겁니다. 외교부의 카운터파트는 국무부니까 에너지부에 돌아가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그래요? 근데 그것은 반은 맞고요, 반은 틀립니다. 외교부의 카운터파트는 국무부이긴 한데 예. 또 다른 그게 맞는 것이죠. 틀린 이유는 외교부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사안에 대해 미국 행정부와 이런저런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고요. 네. 외교부에 있는 비핵 확산국이라고 하는 국이 있는데 그 국은 에너지부, 국무부, 국방부 등등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비핵 확산국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예. 그게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군비 통제를 담당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NPT 체제의 공약 의지를 이야기하고 유엔 상에서 북한을 비난할 때 비핵 확산국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사전 협의 없이 지정한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그러니까 미 외교부의 북미국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또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비핵 확산국이 무슨 소통을 해왔는지 왜 이야기를 안 해왔는지를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것저것 다 떠나서 미국이 우리에게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려하는 바가 다시 검증되는 것입니다. 핵에 관련해서는 협의할 여지고 뭐고 없고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저 그러면 외교부가 이렇게 못했던 거에는 이 내란 사태로 초래된 국면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저는 큰 영향을 줬다고 봐요. 그래요? 네.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죠. 네, 저기 그 사실은 어떤 그 탄핵 이전에 예. 이미 계엄 당시부터 한미 간의 이 소통 라인이 상당히 마비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계엄에 대해서 사전에 몰랐다는 거.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이게 핵무장에 대한 어떤 의심 국가가 된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 저기 12월에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이 우리 대한민국 군부가 뭔가 자꾸 위기를 조장하는 부분들이 불거져 왔단 말이죠. 근데 진짜 그러네. 니네가 우리한테 계엄 선포한다고 귀띔이나 했냐? 라고 하면 근데 우리가 왜 니네한테 귀띔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미국은. 예, 그 부분이 거의 여기 한국에 와 있는 미국 공관에서는 거의 아노미 상태 아니었냐. 예,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 대해서는 저는 민간 국가라기보다는 의심 국가로 볼 수 있는 배경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상당히 섭섭했죠. 예. 그런데 지금 더 문제는 뭐냐면은 1월이 돼서 이게 이제 뒤늦게 지정이 된 걸 최근에 와서 우리 정부가 알았다는 거고요. 그렇죠. 바이든 정부는 나갈 때까지 지금도 이유를 밝히질 않는다는 점인데 예.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입장을 안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4월부터 저 목록에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트럼프 정부는 마치 남의 일 쳐다보듯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굴 붙잡고 얘기해야 되느냐가 암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관두고 이거에 있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를 계승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계승이라기보다는 글쎄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근본주의자들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엄이 있었든 없었든 소위 보통의 윤석열 정부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이들은 자기 길을 갔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난 3년 동안 대통령부터 여론조사까지 대한민국의 핵 욕망이 있는 것처럼 쉽게 인식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촉수 언금 영역이었다 이거네. 아니 그러니까 나는 항상 저 패널 토론 나가서도 이건데 나는 우리나라 보수가 핵무장에 대해 가지고 미리 장애물을 만들려는 것 같다. 이렇게 떠벌리면 더 안 되는데
근데 자꾸 떠벌리고 안보 포퓰리즘으로 간단 말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핵무장은 더 안 되는 거다. 핵무장은 고사하고 원래 우리의 중요한 국익이 핵 제철입니다. 예. 이게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한미 원자력 협정을 맺을 때 잘못 맺어가지고 핵 제철이가 일절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핵 폐기장 문제 보십시오. 수십 년째 해결을 못 하고 있잖아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일본은 하는데 우린 못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국익을 달성하는 것도 의심받기 때문에 그마저도 제한받아온 것인데 이렇게 핵무장 뭐 걸핏하면은 무슨 핵을 입에 달고 사니 이런 어떤 기본적인 국익을 오히려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핵무장론자들이 더 안 되는 방향으로 벼랑 끝으로 더 달려갔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것이 안보 포퓰리즘이란 정치적 동기를 빼놓고 보면은 이거는 일종의 뭡니까? 오히려 핵무장을 무산시키려는 또는 우리 핵에 관한 이익을 우리가 갖다가 잘 모르는 깊은 속내가 있어. 깊은 이런 고단수가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다가 만약에 핵에 관해 가지고 의심의 수준이 높아지면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 핵연료를 공급이 제한되거든요. 그럼 원자력 발전소 서야 되는데 탈원전에 이것처럼 편리한 방법이 또 있겠냐 이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맨날 원전 하면서도 원자력 발전소 스톱시키려는 거 아니냐 말이야.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 말이지. 결과는 그렇다는 거예요. 간만에 엑스맨이라는 얘기구만. 그러니까 의도는 선하게 했어도 결과는 악하게 나오는 이 과정을 뻔히 알면서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선동이 아니고 뭡니까? 뻔히 몰랐어요. 제가 봤을 때 실력의 문제이고요. 세상 물정을 얼마만큼 인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또 태세 전환을 조금 하잖아요. 그래서 제철이라고 표현되는 잠재적 핵 능력을 보유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핵무장은 안 되는 거 안 되니까 그럼 잠재적으로 핵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줘라고 하는데 그럼 미국은 그건 받아들이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잠재적 핵무장력 그 말 때문에 이 지경 된 겁니다. 그 말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결국은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제철이 능력인데요. 그것조차도 이제 실기한 거예요. 그것까지 오히려? 예. 오히려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욕망이 있으면 매우 은밀하고 음흉하게 숨겨놨어야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집권했으니 조용히 일을 추진했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문재인 정부 때 하나의 욕망이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의 미사일을 우리나라가 어디든지 쏘고 싶은 거리로. 예, 있어요. 예. 그 소위 탄도 중량을 우리가 올려놓고 싶은 대로 그 저희가 차근차근 추진했거든요. 조금 늘지 않았나요? 사거리 제한. 그거 없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어디든지 쏠 수 있고 어느 사정거리로 탄도 중량도 좀 몇 톤이 되니까요. ICBM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문제를 많이 확대해봐야 되는 게 우리는 이제 한반도 안에서 핵이 어떻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국가가 대만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일본까지도 영향권에 드는 게 이게 일종의 도미노 이론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인도 태평양 특히 동북아에서 어떤 국제 질서의 변동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국에서 멈춰야 된다.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확산된다. 이런 어떤 그 사고가 아주 강한 것이죠. 예, 덧붙여서요. 일본은 왜 재처리하는데 대한민국은 왜 재처리할 능력을 안 줘?라는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본의 재처리 능력은 NPT 체제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고요. 일본은 3대 비핵화 원칙이라고 해서 핵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핵무기를 도입하지 않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마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 군사적으로 협력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있는데 세 번째는 불확실하지만 그리고 나서 한 번도 핵무장에 대한 욕망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일본에서는 거의 그런 여론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민간 국가 지정 내지 해제는 연 단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냥 놓고 이제 빠지기가 힘들걸요. 그러면 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남아 있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해제를 위한 협상 카드가 많다. 뭐가 있는 걸까요? 글쎄 난 그걸 잘 모르겠네. 난 이분의 안보 정책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네.
좀 예. 아니 카드야 많지만은 그걸 활용하고 적용하는 데는 이건 하나의 어떤 고도의 정치 행위인데 이게 무슨 뭐 엿바꿔 먹듯이 뭐 이거 주고 저거 받고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네. 이거 조금 위험한 사고 방식 같습니다. 아니, 너무 모르는 이야기죠. 세상 아니 이게 협상에서 야 우리 좀 빼줘라는 것보다도 굳이 그분께 한 말씀 드리자면 그분 자기 공약에 소위 핵무장하고요. 그다음에 잠재적 핵능력 보유를 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히 공약하고 집권 후에 이런저런 한미 간에 이런 문서 저런 문서에 넣겠다고 하세요. 우리의 투명하게 이게 무슨 기능적으로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결국은 이 윤석열 정권의 귀결이 결국 민간 국가로 된다는 것. 참 안 좋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이런 이제 외교의 구조를 이해했다면 그 다음엔 안보에 대한 우려는 또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다 연결을 지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앞에 것만 뚝 잘라서 표를 버는데 이용해 먹으면은 오히려 국민의 안보 우려는 더 배신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이 문제만큼은 안보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갖고 어떤 신중하게 또 국민들의 어떤 안보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 어떤 그 우려까지도 살펴봐야 될 문제예요. 근데 진짜로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명시적으로 자체 핵 무장 폐기, 그러니까 포기를 선언할까요? 왜 제가 글쎄요. 그런 어떤 것들은 뭐 그렇게 해서 배팅을 걸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저는.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표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글쎄 뭐 그건 그분이 걱정할 일이지 우리가 걱정해드릴 왜 그걸 일은 아닌 것 걱정하세요? 같아요. 아, 좀 이상하시네. 대한민국에 지금 안보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나 안보에 대한 너무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사고도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데 자신감을 갖고 지금까지 잘해왔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걸 가지고 좀 자신감을 가져야지 이게 금방 어떤 그 파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핵무장보다 더한 것도 해야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냐 이렇게 좀 냉철하게 봐야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핵무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조 원이다 치면 차라리 그 돈으로 아이언맨을 개발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것도 문제 많아요. 지금 별로 농담 같지가 않은데. 아니 그지? 제 말씀은 왜 핵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아니 무슨 보검처럼 이야기. 아이언맨은 모르겠지만 캡틴 아메리카는 있답디다. 실제로 봤죠. TV에 예. 많이 나옵디다. 네. 그죠? 아주 재래식으로 싸우더라고. 예, 이 이야기는 이어지고 있지 않았을 텐데. 누가 꺼냈는데 그 얘기. 아이언맨을 개발하자고요, 그냥. 그래요? 돈을 많이 들여서 차라리. 비현실적이다 이 얘기잖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죠. 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